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주변은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선고를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법률 전문가답게 이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던 11시 정각, 8명의 재판관이 입정을 했습니다. 문영배 대행은 1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간절해 보였던 건 건너편에 있는 대통령 측 변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부터 2024 헌납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네, 21분에 거쳐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가는 사이 국회 측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고 대통령 측은 먼 산을 보거나 머리를 싸매고 결정 요지를 듣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떨리는 마음은 이렇게 문대행 얼굴에도 나타났습니다. 이내 심판정 내부엔 이런 목소리도 울렸는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영배 대행은 옆자리 김형두 재판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퇴장했습니다. 탄핵 찬성 쪽 의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의 어깨를 다독였고요. 반대쪽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지금부터 6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소개해드린 네 분을 바로 만나보죠. 이용우 의원님은 오늘 심판정에 계셨죠? 네. 예, 어땠습니까? 오늘 저희가 9시에 국회 탄핵 소추단이 국회에서 출발을 해서 일찌감치 좀 가서 있었고요. 10시 20분부터 국민분들과 함께 방청을 하러 이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좀 긴장감이 좀 느껴졌고요. 11시 선고를 시작했는데 11시 22분에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결정 당시에는 11시 21분에 주문을 낭독했는데 1분 늦게 이제 낭독을 마쳤고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사의 죄인이라는 말을 주문 낭독하고 나서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역사의 죄인은 따로 있는데 헌법 재판관들을 향해서 마치 역사의 죄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아했고요. 오늘 결정은 어쨌든 다들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당연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예, 김상욱 의원님은 눈물 흘리는 모습이 굉장히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보셨죠? 예. 저는 그 시민들과 함께 그 순간을 지켜보고 싶어서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습니다. 광장에 계셨군요. 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과정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그 신뢰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정치의 문제를 정치로 풀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의 문제를 정치로 풀지 않고 사법의 힘으로 풀기 시작했고 나아가서 이제는 무력으로 풀려고 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하고 힘이 아닌 법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 당연한 명제가 이렇게 어렵게
달성이 되었구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광장에 있는 시민들을 뵈면서 정치가 시민들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구나 하는 송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정치가 국민들을 받들고 나라를 받드는 바른 정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김선택 교수님은 스튜디오에서 보셨죠? 뉴스 예,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 주문 선고 듣기 전에 앞에 그 이유 설명할 때 이미 비상겸 선포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이 흠결돼 있다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어떤 주문이 나올지 충분히 예상이 됐는데 예. 저는 무엇보다 이 결정이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그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 중에 수많은 법조인들, 지식인들, 뭐 언론 보도 등등이 우리 헌법과 법률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 국가의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왜 존재하는지 이런 데서 상당한 의문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그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셔서 이 모든 것이 도로 복구되는, 복원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서 대단히 기쁩니다. 예. 역시 스튜디오에서 뉴스 함께 했던 노희범 변호사님도 그동안 파면 필요성과 예상을 계속 해왔죠. 예상대로 나왔네요. 예, 우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재판관이 왜 우리 나라에 필요한지를 증명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이 탄핵 결정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더 공고히 하고 이 대한민국의 어떤 헌정 체제를 다시는 이런 불상사로 인해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어떤 모든 국민과 함께 헌재의 결정을 감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려준 재판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네. 오후 2시경에 이제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거든요. 영광이었다, 감사하다, 안타깝고 죄송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거나 어떤 그동안 여러 정치권에서의 요구가 있었죠. 승복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 뭐 명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승복을 여전히 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상욱 의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의 메시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백한 승복 메시지가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입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 대통령 탄핵은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세력과 세력의 대결 문제가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반헌법적인 불법적 비상계엄 상태에서 민주정이 멈췄습니다. 멈춘 민주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헌정 질서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와 야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통령의 이제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예. 국민들께서 우리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기능한다는 점에 집중하셔서 국민 통합으로 함께 나가주셔야 됩니다. 예. 더 이상 갈등으로 국가의 국력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용우 의원은 대통령의 메시지 충분했다고 보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승복하는 메시지 또는 국민의 고통을 좀 유무하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사후라도 반드시 그런 지점에 대해서 명징하게 좀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기대에 못 미치고요. 사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제됐을 때 진정성이 익혀지는데 사실은 국민들께서 고통받았던 지점은 어느 날 갑자기 왜 계엄, 왜 내란 이 지점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전히 정당성을 그렇게 강변하시는 건지 계속 사죄라는 표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사죄라는 단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진정성을 읽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두 번째 중요한 미래를 향해서 더 이상의 국민적 갈등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미래를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진 것도 아쉽습니다. 지금 당장 극우 세력들이 또 주말 상간에 이런 결집과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고 선동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라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예. 대통령의 메시지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칭하는 여러분이 저를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신 분들로 읽히는데 국민 전체에게 메시지를 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여러 곳에서 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결정문으로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온 국민이 숨죽여 바라봤던 11시 너머의 그 모습, 주문을 읽던 문영배 대행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예, 김 교수님, 21분 낭독한 선고 결정문이죠. 결정문의 요지를 낭독했는데 파면의 이익이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이거 예상했던 문구인가요? 네, 뭐 이렇게 해야 이렇게 구성을 해야 이제 파면 선고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종래에 뭐 대통령 탄핵 사건도 유사했습니다. 이 법리는 똑같은 거였고 탄핵 심판 절차가 헌법 수호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해야 되고요. 또 대통령 측은 민주적 정당성을 국민이 직접 부여했기 때문에 그 민주적 정당성을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정도가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봤을 때하고 국민의 신임을 회수한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행위가 위헌 위법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중대성 때문에 사실은 그 파면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이 있죠. 그걸 압도할 만큼 훨씬 더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 봐서 파면 선고에 이르게 된 것이고 여기는 뭐 잘 됐다고 봅니다. 예. 노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같은 문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파면의 기준으로 이미 이제 확립된 법리였고요. 예. 지금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리를 계속적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이 중대해야만 파면한다라고 하는데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고 모호하니까 법익 형량을 하는 겁니다. 즉 법 위반의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피청구인 그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을 비교해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면 즉 지금 결정문에서는 압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파면을 정당화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결정문의 어떤 논리를 보면은 당연한 결론을 이룬 것이고 대통령의 이번 그 위헌 위법 행위의 어떤 법 위반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급 고위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자막이 나갔는데 오늘부터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라고 선관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서 여러 후속 조치들이 하나씩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적법한 탄핵 소추였다라는 것. 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 적법한 요건이었냐 아니냐 이것도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꽤 많이 했었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요지를 보면 6가지로 나눠서 적법 요건을 판단했는데 대통령 측의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네. 원래 저희가 이제 이 탄핵 심판의 이제 그 판단 순서는 적법성 요건을 먼저 판단하고 본안으로 들어가서 탄핵 소추 사유와 그 파면의 중대성 이런 부분들을 순서대로 판단을 하는데 그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했던 적법성 주장과 관련된 각하 사유를 전부 다 배척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미 예정돼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각하 사유는 박근혜 탄핵 결정에서 이미 다 한번 정리된 내용들이고요. 새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예상을 빗나가진 않았고요. 이렇게 각하 사유가 이렇게 배척이 되면서 이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라고 해서 본안으로 들어가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적법성 요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 즉 대통령의 어떤 이런 그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 자체가 안 된다라는 피청구인 주장은 이미 오래전 폐기된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고요. 두 번째는 내란죄 부분을 내란 행위로 변경한 부분은 사실은 이건 법 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이 지점을 명확하게 못 박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5개 쟁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두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그동안 국회 측에서도 그렇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정에서 저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5개로 압축이 됐는데 저 중에 하나만 위배가 돼도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데 모두 위헌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됐네요. 김성우 의원님. 네네, 맞습니다. 뭐 당연하게 뭐 우리 국민들께서 다 실시간으로 다 보셨던 부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문제점, 포고령, 국회 봉쇄, 뭐 법관 체포 지시까지 전부 다 국민들께서 다 보셨던 부분들이고요. 상식적인 판단이지 않았을까 저는 뭐 국민들께서도 다 그렇게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탄핵 재판이 마치 여와야 당의 대결 이렇게 오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세력의 대결이 아닙니다. 헌법을 지켜가느냐 또는 헌법을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헌법 수호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주의자로서 사실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합의한 그리고 내재된 가치를 수호해 가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또 내재된 최고의 수호 가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헌법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헌법이 침탈되었을 때 보수주의자야말로 가장 크게 분개하고 보수주의자야말로 가장 행동에 나섰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일로 갈등하고 대결하고 서로 특히나 언어나 행동에 폭력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로 돌아가야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5개 쟁점 보면 토론할 때도 이거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고요. 모두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그 변론 준비 기일에서 이미 쟁점을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5가지 쟁점이었는데 그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다음에 포고령 내용에 관한 거, 그다음에 국회를 봉쇄한 거,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서 그 서버 탈취를 시도했던 거, 그다음에 그 체포조 운영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5개 쟁점을 보면 그 뭐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달리 판단할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근데 이 5가지 쟁점 가운데 그 체포 지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통상 논의했던 수준의 범위까지는 다 다루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이 나왔고, 그건 국정원 1차장한테 지시한 내용이고 방첩사에서 나온 명단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체포를 실제로 지시해서 체포를 하려고 했다, 뭐 또 체포를 위해서 움직였다, 이런 부분까지는 판단하지 않고 다만 그 필요할 때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정도, 또는 그 지시에 관여했다는 정도만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국회의 군경 투입 부분에서는 그 명단하고 그 명단에 나온 분들의 주요 인사 이름은 써 있습니다. 결정문에. 예. 다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그 마지막 5번째 쟁점은 이제 법관에만 국한해서 그것도 전직 그 대법원장, 그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그다음에 전 그 대법관 이렇게 두 분만 적시해서 그 경우도 똑같이 필요시에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지시를 했다. 그 지시에 관여했다. 이렇게만 좀 소극적이라고 볼까요?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조금 눈에 띕니다. 사실은. 이제 그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체포조를 구성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체포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 같은 그 정황이 충분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로 제한해서 판단하기로 재판부가 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대통령이 거기에 관여했다라고 봤고요. 예, 관여했다고 보긴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래는 이제 체포조가 실제로 한 250명 그 만들어줘서 실제로 현장에 출동까지 했는데 그런 얘기는 다 빼고 다만 그 위치 추적 그 지시, 위치 추적 확인 지시에만 관여한 거로 네. 그렇게만 그 나머지 행동들은 그 밑에서 한 거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끊어낸 것 같이 보입니다. 예. 예. 노 변호사님, 그 홍정원 전 차장의 메모의 신빙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일각에서 주장을 해왔고 대통령 측도 그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곽종군 사령관도 회유를 당한 거 아니냐라는 회유설도 퍼졌었고요. 이런 것들은 다 오늘로써 종결된 논란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그 결정 전문을 보니까 예. 우선 지금 김선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주요 정치인의 체포 시도, 체포조의 운용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좀 진술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추가적인 어떤 증거 조사를 통해서 실체 진실을 발견하려고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탄핵 심판의 어떤 본질이나 기능에 비춰서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능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장원 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 방첩사로부터 뭐 체포조를 도우라라고 방첩사를 도우라라는 전화를 한 사실, 객관적으로 법정에서 나온 증언을 토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 이상은 더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제도의 본질에 맞게 그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하고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될 형사재판을 미리 선취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측에서 계속적으로 소위 그 형사소송법상의 그 증거법칙을 엄격히 적용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계속 있었고 실제로 이 결정문에 보면 두 분의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을 엄격하게 증거법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보충 의견까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정문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론적인 뭐 어떤 대립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견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 내부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견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않았다라고 네. 보이고 그 점에서 지금 내란죄 부분을 국회 소추위원단이 철회를 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종래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형법의 내란죄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헌법과 개헌법의 위헌성 구조로 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했고 거기에서 이미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형법의 내란죄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러한 그 법리 내지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어떤 태도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적용 법조에 대한 판단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재량 직권 사항이다라는 점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 사건, 특히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헌법 위반 위주로 주로 판단하겠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21분 정도 낭독을 했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네. 그 사실 인정의 문제에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치 확인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체포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체포와 아예 동떨어진 걸로 이렇게 사실 인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 요 부분들은 분명하게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쌍따옴표 해가지고 워딩까지 인용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법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느냐 차단했느냐 이것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도 명확하게 국회의 출입을 차단했던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준 부분이 네.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 권능 행사를 방해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규정을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예. 국회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침해하는 행위였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청구인 측, 국회 측의 주장을 좀 인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란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았지만 사실 인정을 종합하면 내란죄에 대한 일단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거든요. 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하는 이 구성 요건에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인정된 사실들을 포섭시키면 어느 정도는 좀 일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란죄에 대한 아주 본격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결정 내용으로 내란죄 혐의가 성립되느냐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힌트들이 좀 담겨 있다. 이 말씀인데 예. 김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결정문 내용을 보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내란죄 구성 요건에 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갖다 이제 못하게 해서 하는 그 부분이 이제 그러한 폭동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폭동 문제는 여기 다루지 않았지만 최소한도 그 헌법상 설치된 국회라고 하는 중요 헌법기관이 그 계엄해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분명히 밝혀놨기 때문에 네. 이건 그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결정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주 정면으로 민주공화정,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민주주의, 법치국가, 권력분립 이런 헌법상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교과서적인 그 결정문으로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굉장히 주목할 게 뭐냐면 국가기능권 남용의 역사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권을 남용해서 군을 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이 크게 그 피해를 입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일일이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 쭉 열거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 국민들이 이제 나가서 이 계엄을 막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그 출동했던 군이 원래 이 군은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 이런 업무만을 하도록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다른 목적, 이 대통령이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동원해서 이런 상황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군 통수 권한을 잘못 행사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 네. 이렇게 쓰고 있는 건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 앞으로 아마 이 문제는 우리 군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게 아마 앞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단서를 제공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21분의 결정문 요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그 낭독한 시간이 짧습니다. 거의 같네요. 21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좀 길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명하게 요약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내용이 듣기에 바로 이해가 될 정도로 명료했다. 즉, 큰 의견의 충돌이랄까? 혹은 이견, 차이 이런 게 좀 없지 않았을까? 5대3 데드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설일 뿐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김상욱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뭐 판결문을 들으면서 잘 정돈된 그리고 고민들이 녹아 있는 판결문이다, 명문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한 그런 재판관님들의 고민이 느껴졌고요. 정말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그 권위를 지키고 또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사명 의식을 가지고 이 사건을 다루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사법부의 권위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치주의도 단순 형식적 법치가 아니라 실질적 내용의 정당성까지 확보된 실질적 법치를 통해서 그 권위를 지켜가야 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선고문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권위를 되찾고 다시 세웠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간다는 점에서 좋은 선례를 남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노 변호사님, 앞서 이제 뭐 치열하게 좀 논쟁이 붙었을 법한 대목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요약된 요지만 보면 소수 보충 의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전원일치 의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사후적인 결과론적인 해석입니다만. 네. 뭐 이 사건 자체는 헌법 위반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도드라진 사건이어서 사실 결론에서 다른 의견을 갖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선고가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억측이 좀 난무했었는데요. 예상대로 사실상 모든 쟁점, 모든 사유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수 의견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껏해야 이제 보충 의견 정도인데 보충 의견도 딱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의 예외를 넓게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엄격하게 계속 적용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재판관 사이에 이제 이견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에서 전문법칙을 완화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확립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분의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 두 분의 재판관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제 보충 의견을 냈을 뿐이고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이 두 분은 종래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보충 의견 형식으로 나와 있지만 재판관들 사이에 대통령 측에서 계속적으로 시비를 걸었던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이견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예상은 추정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이 내세운 일사부재의에 대해서 회기를 달리해서 계속적으로 탄핵소추안을 제기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거는 굳이 입법론에 관한 것이지 어떤 이 탄핵 사건에 대한 결론이나 논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견을 달리하는 그런 의견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측에서 많은 절차적 이의나 본안에 관해서 많은 그 주장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단 하나도 사실상 받아들인 게 없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을 기존의 법리와 확립된 판단에 따라서 제대로 내려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 교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글쎄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고요. 그리고 쟁점도 다 하나의 사건으로 연동돼 있습니다. 분리된 게 없어요. 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서 포고령을 발령하고 그 포고령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국회에 군인들이 간 거거든요. 그러면 중선위는 그 국회를 그렇게 하게 만든 그 정당화 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선위에 간 거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습니다. 체포조 운용조차도 중선위하고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법관이나 그것도 이제 그 노태학 대법관처럼 중선위 위원장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연결돼 있는 거고 그 밖에 판사님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유가 이제 겹쳐져 있긴 한데 어쨌든 전체가 다 하나로 묶여 있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인정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또 그 대개 대심 판정에 다 증인들이 불려와서 다 현장에서 다 증언을 했기 때문에 다른 뭐 그 수사기관에서 그 진술한 조서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인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렇게 하고 법리도 아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기능권을 남용했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헌법과 개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 뭐 그다음에 그 가능한 범위, 권한행사의 범위를 다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대부분 판단하기에는 뭐 심지어는 2월 말, 3월 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했는데 네. 예상 밖으로 3월 말에 들어오더니 다시 4월로 와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당황한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추측컨대는 재판부 내부에서 모종의 그 의견 충돌은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 조정을 해서 아마 이렇게 좀 다 빼고 갈등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 빼거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거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인 압력이 너무 크고 선고 기일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결론으로 선고를 한 이후까지 이거 수습하기 어려워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이 책임을 느끼고 예. 그 의견을 빨리 조율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뭐 당연히 뭐 선고기일이 지연된 데는 내부적인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용우 의원은 지금 언론 보도 내용 준비해 오셨네요. 어떤 네. 겁니까? 보시면은 이번에 문제됐던 탄핵 소추 사유 5가지에 대해서 재판관 8명이 각 쟁점별로 전부 동일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탄핵 소추 사유가 다 인정된다. 파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 5가지 탄핵 사유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파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8대0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라고 하지만 저는 40대0 만장일치 파면 결정, 다르게 얘기하면 5번 파면을 해도 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다. 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하나하나가 다 탄핵 사유인데 네. 예, 모두가 다 8명이 전원일치로 판단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과연 이번 재판부에서 어느 하나라도 인정하지 못할까 또는 어떤 걸 가지고 파면의 중대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 법률의 영역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 탄핵 사유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파면의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결정문을 클리어하게 써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높은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탄핵 결정이라고 하는 게 그간의 어떤 국가적 혼란상이라든지 국민적 고통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혹여나 여기에 어떤 반대 의견이라든지 별개 의견 방식으로 또 사실 인정이 좀 많이 틀어지는 내용들이 기재가 됐을 때 그것이 또 하나의 분쟁의 씨앗이 되고 충돌의 계기가 되거든요. 저는 그런 지점을 상당히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들 없이 명징하게 좀 정리를 해줘서 상당히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헌재 파면 결정 이후에 헌법재판소를 나서면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입장이 각각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오롯이 국민들 덕분입니다. 12월 3일 그날 밤 비상계엄을 국민들께서 온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들께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합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측에서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 또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